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께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유튜브 송출을 준비하고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는 미정이. 네,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서 팟캐스트로 올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호하시는 시간, 생방송을 원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들려주셔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녹음 시간대로 미뤄보면은 금요일 밤이나 네, 토요일 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뭐 생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간의 앞에는 수공업. 저희 앞에는 지금 스탠드가 두 대가 네, 있고요. 조명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조명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랑 캠은 저희가 새로 사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활용하여서 네, 좀 구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가까이 즐기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마이크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바뀌었는데 이게 더 좋은지 지난번 게 더 좋은지를 한번 네. 의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귀라 가지고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가 약간 이제 후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녹음한 다음에 조금 증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 방송에서는 그렇게 증폭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른 마이크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동안 녹음할 때는 아주 후리하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랑 좀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카메라와 지금, 친해지기. 네,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단신 코너죠. 그렇죠. 네, 단신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은 다음 방송에서 소개할까요? 네, 뭐 그러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오늘도 다룰 게 많다면서요. 네, 오늘도 좀 뉴스가 많아가지고 많이 네. 잘라냈어요. 많이 쳐냈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엄선한 뉴스들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소한 뉴스들을 짧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저기 유퀴즈라고 아시죠? TVN에서 하는 네, 방송. 유퀴즈 온더 블럭. 네, 네. 저기 유재석 씨하고 네. 산송장 유재석 씨하고 그 다음에 달걀 귀신 저기 조세호 네. 연예인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명 인사들 뭐 소개하고 그런 방송인데 정세랑 작가님 나오셨더라고요. 아, 네. 신기해가지고 뭔가 SF가 이만큼 흥했다니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정세랑 작가님 SF도 쓰시고 다른 것도 쓰시니까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약간 장르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또 팬덤이 아주 확고하고 또 한 번 읽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팬이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팬입니다. 네. 저희가 목소리를 드릴게요 다뤘었죠. 네. 그래서 SF 단편집 목소리를 드릴게요가 최근에 나왔었고,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작년 2월이었던가요? 네, 뭐, 저한테.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유퀴즈에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저희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악당 이름을 어디서 찾냐고 이제 유재석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유재석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재석 씨? 유느님. 네, 유느님? 유느님이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스팸 메일함에서 아, 가짜 이름을 편하게 골라 쓰신다고 이렇게 아. 말씀을 해주셨네요. 괜찮네요. 그쵸, 재밌죠.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사실,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면 아는 이름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아는 사람 이름으로 악당으로 하면 좀 그렇죠. 네, 그럴 것 같긴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소한 뉴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요것도 그냥 신기해 보여서 가져온 건데, 요 네. 해운대에서 네. 빛기둥, 영어로는 라이트 필러라고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네. 뭔가 은색 기둥이 하늘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었대요. 네. 이건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마치 뭐 우주선이 하늘에서 좀 내려온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수직으로 생긴 우주선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아마 인터넷에 해운대 빛기둥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진이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그 썸네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기 중에 있던 얼음 결정이 빛을 반사한 거라고 하네요. 약간 천사가 강림할 때 위에서 빛이 네. 에반게리온의 그 네. 십자가 그거 생각나네요. 이러면서 네, 맞아요. 좀 섬뜩한데요. 네,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소소한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신작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네. 뉴스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곽재식 작가님의 단편집이 저희 거울 웹진 거울에 네. 실려서 그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슈퍼 사이버 펑크 120분이라고 해서 약간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지요. 네, 초현실주의. 네. 그런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극사실주의? 네, 극사실주의. 네. 너무 극사실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너무나 적확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포착을 해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그 불쾌한 불저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소설인데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소설을 또 쓰신 적이 있고 사실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이던가 네, 그 작품도 좀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일단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세금을 당장 이달 말까지 세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내시면 벌금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떻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주인공이 진짜 식은땀을 내면서 이제 겪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요. 이 어떤 과제라던가 아니면 정부 사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하시던 아니면 대학원에서 대학원생 생활을 하시든 연구과제 같은 거 뭐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든 뭐 이런 일을 하신다면 좀 맞닥뜨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고 이 사이트는 크롬에서만 동작합니다. 익스에서만 동작합니다. 네, 뭐 이런 인터넷 거. 익스플로러. 네. 요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더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요. 뭐 인증서를 깔아야 된다. 뭐 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또 뭐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네. 제가 쓰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그렇죠. 안 쓰죠. 결국 찾아서 로그인했던 경험이 보통은 둘 다 되던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아예 풀려버렸다고요. 네, 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그 연말정산 사이트는 둘 다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공인인증서도 되고 딴 것도 되게 돼 있던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고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이거 약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소설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슈퍼 사이버펑크 120분이라는 소설 곽재식 작가님이 그 거울에 이제 게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알라딘에 올라온 신작인데요. 네. 문윤성 작가님이 이제 아작 출판사에서 월드컵 특공작전 네. 이런 소설과 네. 네, 이거 문윤성 먼저 작가님은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 완전사회라는 그 작품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출간되지 않았었는지 뭐 아니면은 출간됐었는데 절판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월드컵 특공작전이라는 신작이 네, 아작에서 출판이 되었네요. 네. 그 다음에 민혜성 작가님의 그래비티 북스 출판사에서 왼손의 숭배자라는 표지가 굉장히 뭔가 현대 예술품 같은 그런 작품이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신작이 중국 작가들의 단편이 이제 포스트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간이 됐어요. 네. 이 작품은 글항아리에서 일단 이 책은 나왔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거울에 올라온 중국 SF 단편선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작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북, 뭐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이북으로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책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좀 반가운 것 같고, 글항아리가 좀 요즘 중국 작가들의 SF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오징팡 작가님의 소설도 계속 글항아리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소설 신작인데요. 요거는 오버워치 공식 소설입니다. 오버워치 설정을 확장시키는 소설이고 눈바니의 영웅이라고 해서 이 로봇 이 표지에 있는 로봇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아마 나와 있을 텐데. OR15 라는 로봇인데 네. 보안 로봇인데 이 로봇이 여기 표지에 보면은 이 소녀가 있잖아요. 네. 이 소녀가 이 부서진 로봇을 가져다 이 소녀가 이제 천재 과학자라는 설정이어서 이 OR15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리사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거든요. 네. 그 오리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눈바니가 이제 이 소녀가 사는 곳이 눈바니고 눈바니가 이제 뭔가 이 오버워치의 세계관이 기계와 인간이 좀 대립하는 네. 그런 설정인데 대립을 하고 나서 지금은 좀 뭔가 약간 불편한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그런 세계관인데 이게 사실 오버워치의 세계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발전이 좀 더딘 감이 있는데 그 눈바니는 그 중에서도 좀 로봇과 인간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설정이어서 저는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버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블리자드가 또 이런 거는 잘 만들어요. 이런 소설이라던가 그 좀 세계관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많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오버워치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다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소설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따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시네마틱? 네네, 단편 애니메이션. 네. 단편 시네마틱 애니메이션. 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굉장히 풍이 좀 다양한 막 3D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2D도 있고. 네, 2D도 있고 네. 2D 풍의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틱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풍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듀н 이야기입니다. 듀n. 네. 듀n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네. 갑자기 프랭크 기억이 안 허버트. 나는데, 저기 김창규 작가님이
김창규 네. 작가님이 항상 이제 본인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SF 작품이 뭐냐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듄을 꼽으시는 네, 그 작품이네요. 네. 이게 양장본으로 재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원래는 18권인데 양장본으로 6권으로 좀 압축이 돼가지고 소설 보니까 책 보니까 18권짜리는 글자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는 그 18권짜리를 작년에 샀는데 그렇죠. 저희 돈 네. 살건 아니니까. 뭐 아쉽진 그래도 않지만. 네. 그래서 1년만 더 빨리 나왔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부피도 하고 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영화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듄 영화. 네, 네, 그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는. 네. 네. 이게 또 지금 예고편이 뭐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유튜브로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가 재빨리 정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것 같죠? 네. 김요한 KG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영화 듄 미리 보기 해가지고 이 세계관에 나오는 뭐 캐릭터들이라든지 이런 설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절반쯤까지 보면서 이 영화가 설마 이미 나왔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 듄 영화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전에 망했지만. 네, 나왔던 영화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네. 좀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듄 영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영상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잘 해놓으셨고, 그러니까 예고편에 나오는 아주 세세한 단서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저 인물은 저런 인물이 아닐까. 이런 걸 다 추측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은 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아주 상세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신작 소식으로는 저희 승리호 드디어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공개가 됐고, 바로 어제 공개가 돼가지고, 사실 그쵸?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 방송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는 그저께. 이틀 전이죠. 네, 네, 이틀 그저께 전에 공개가 공개가 됐고, 좀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무효가 뭐. 네, 현실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니 된 굴뚝의 연기가. 생각이 드는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 네. 2주 뒤에 네. 리뷰 방송을 좀 하도록. 알 거리가 있으면은 까고 네. 뭐 2주 뒤인가요? 3주 뒤인가요? 저희가 4주 3주 뒤인가? 28일 아닌가요? 여기에 단신 올라가고 네네. 방송 올라가고 단신 올라가고 방송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8일이 네, 4주 뒤거나 아니면 뭐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빨리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왜 나쁜지, 왜 아쉬운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사실은 그렇게 뭐 안 좋더라도, 영화가 안 좋더라도 뭐 사실 SF 영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만들어봤다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첫술에 배부르리아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그런데 네. 약간 그 원더풀 데이즈의 전례가 생각나는 거죠. 그 원더풀 데이즈가 이 산업이 아예 네, 아주 큰 투자를 받고 아주 큰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망하면서 그쪽에 이제 투자하려는 분들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극장 공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오히려 극장 공개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설 시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어떤 시각적인 쾌감? 이런 것들이 잘 다가오기 때문에,
스토리보다는 좀 시각적인 효과가 더 볼만한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극장이 더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저희가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공모전 관련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SF 공모전이 여러 개가 있었고 최근에 또 여러 개가 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끝나기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다니고 있는 모교 포스텍 SF 공모전인데 이거는 전국의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기 허블에서 이 당선작을 출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공모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보니까 김초엽 작가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선작에 이하진, 그다음 박경만 선생님 네. 두 분이 이제 당선작 가작 각각 한 편으로 이제 수상을 하셨다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뽑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 소설 부분에 이하진 님이 뽑히셨고 당선되셨고 그 다음에 박경만 님이 미니 픽션 부분에 네. 선정이 되셨네요. 네. 그 다음에 황수진 카이스트 전사부 석사 과정생이 또 보니까 단편 소설에서 가작으로 선정이 됐고 네. 또 하나 이한나 님이 네. 그 다음에 미니 픽션 부분 가작으로 선정이 되셨고 그래서 그 제목이 다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하진님의 작품은 어떤 사람의 연속성이었고 황수진님의 작품은 구멍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경만 작가님의 작품은 일식? 일식 할 때 그 식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한나님 작품은 기술이 사랑을 만든다. 이게 그 왜 매너 메이크스 그 맨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들 얼른 읽어보고 싶은데 이 허블에서 이 당선작들을 가지고 출판을 한다고 해요. 그 책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올해 안에 단행본으로.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이 완성도와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또 소극장 해화당에서 네. SF 연극제가 또 있었대요. 네, 벌써 6회째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몰랐지 뭐예요. 네. 그래서, 이 제 6회고,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연극이라는 게 사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참 배고픈 업계인 것 같아요. 제가 성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성우들이 보통 보면 연극 배우였다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우로 전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이 연극제도 어떻게 좀 아주 큰 상금을 걸고 뭔가 하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 SF 연극이라는 이 장르 자체를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가보자라는 사명감 같은 것과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재호 작가님의 특별전 같은 게 열립니다. 그래서 한 주에 2팀씩 해서 매미라는 작품으로 이제 네.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작품이네요. 네네. 네. 저희가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했던 작품이라 가지고 뱀이라는 작품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2팀이 아마 연극을 상연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네. 그 일정이 보시면 일정이 어디 있었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4월인가 5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연극 올리는 게요? 네. 그래서 네.
이 소극장 해화당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저희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8팀이 한 주에 2팀씩 해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주차에 그 이재호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꾸미는 이제 SF 작가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주 동안은 자유 참가작 그러니까 창작을 하거나 각색을 한 SF 연극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요. 뭐 그때가 되면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면 좀 가보고 싶고, 안 그래도 이게 낭독극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감안해서 낭독극으로 진행이 돼서 좀 예를 들면 이런 연극 준비라던가 이런 것도 배우들이 언택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공연을 보는데도 훨씬 좀 저항이 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취지라고나 할까요? 그 연극제의 취지 같은 걸 설명해 놓은 내용도 참 좋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요거는 1월 31일 날 끝난 공모전이라서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021 문윤성 SF SF 문학상 이 이제 네. 공모가 끝났습니다. 1월 31일 날 끝나서 이거는 이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렇겠죠. 결과가 안 네.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분이 이제 뽑혔는지 문윤성 작가님은 아까 이제 소개를 잠깐 드렸죠. 네. 어떤 작품이 꼽혔는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인과 기성작가 제한 없이 뽑고 대상에는 3천만 원이 수여되는 상이었네요. 그래서 발표는 3월 31일에 전자신문에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네. 공모전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은 SF나 뭐 SF와 뭐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재밌어 보이는 기사들을 한 4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소식인데 게임스탑 네.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됐었죠. 네. 네. 지금은 뭐 거의 다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더라고요.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지. 이게 뭐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슈카월드라는 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나 뭐 시사 이슈 관련해서 다루시는 분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친절하게 4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딱 보시면은 언제 45분이 지나갔지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굉장히 말을 네, 잘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설명을 잘 해놓으셔서 사실은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간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가가 이제 금융계의 이제 뭔가 권력자죠. 큰 손? 네, 큰 손들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작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작전 세력이라고 하고 또 저희 거기서도 나왔었죠. 그 좀비 나오는 영화 그 기차 나오는. 기차 나오는 네. 부산행이요? 네, 부산행. 네. 부산행의 주인공이 그 개미들 털어먹는 사람이잖아요. 개미가 네. 개인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를 이제 털어먹고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사실은 좀비 그게 터졌다. 이게 이제 그 부산행의 설정이잖아요. 네, 뭐 떡밥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사는데 메인스트리트는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회사냐면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파는 매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용산에서 보통 게임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면은 그렇죠. 네, 용산에 가가 어릴 때는 게임 좋아하시던 분들 보고 보면은 용산 가가지고 막 그 현금으로 게임 막 구매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고 저는 스팀으로 게임을 먼저 접한 세대라서 네.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세대지만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미국도 그렇게 했겠죠.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가가 뭐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었는데 그 최근에 뭐 게임스탑의 CEO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CEO가 바뀌었는지 뭐 새로운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좀 뭔가 개혁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스탑의 주식이 좀 이렇게 뛴 거죠. 좀 뛰었어요. 네.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막 생방송을 틀어가지고 이 주식은 과장되었다 평가가 과장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에 공매도를 칠 것이다. 공매도가 뭔지 아시나요? 대충 없는데 뭐 사는 뭐 그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없는 돈으로 산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은 이득을 보는 거던가? 그렇죠. 보통 네. 주식은 내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비쌀 때 팔아가지고 쌀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 마우스가 지금 뭐 얼마라고 해볼까요? 1,000원이라고 해볼까요? 1,000원을 제가 빌려가지고 이걸 홀랑 팔아먹어요. 1,000원. 그 다음에 이 마우스 가격이 예를 들어 9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900원 주고 다시 산 다음에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금융계에서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주식을 가격을 기본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는 뭐냐면은 내가 이 물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거의 뭐 99%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월스트리트의 기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기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입는다라고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공매도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다른 그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게임스탑을 저희 그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스탑에 굉장한 호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평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한 분노. 왜냐면은 저희 2008년도에 모기지 사태? 네, 모기지 사태 때 금융계가 굉장히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갔냐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 다 파산하고 그랬거든요. 그 분노하고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니네가 이거 공매도 쳐? 우리가 가격 올려버리겠다. 공매도 쳤는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 1,000원 주고 이게 나의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딱 빌려가지고 1,000원 주고 팔았는데 다음날 1,500원. 그럼 사면은 500원 손해죠. 그쵸? 내가 가격 올려버리겠다. 왜냐면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빌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달 안에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 이거 절대로 너희 이득보게 못 두겠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계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개미들은 투어를 못한다. 걔네들은 그냥 좀 이러다 말 거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다음 주 되면서 엄청나게 큰 몇십 조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손해를 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다 백기를 들고 이제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융계에서는 이게 권력 구조가 이동하는 거냐 이게. 이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는 이제 이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금융계의 해치펀드들에서 개미들로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냐, 금융민주주의가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볼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은 떨어지지 않았나요? 결국은 떨어졌죠. 근데, 일단은 그 해치펀드들이 손해를 본 건 맞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건 맞고, 그것 때문에 다른 주식도 다 처분을 해야 됐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하니까 손해를 본 것도 맞고, 사실은 이 사건이 있으면서 금융계와 정치나 이런 데서 좀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정치라고 하기보다는 금융계 내부죠. 금융계 내부에서 네. 그런 뭔가 뭐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 주식 뭐 사고 파는 프로그램에서 한동안 뭐 매수가 안 됐었다. 네, 매수 버튼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로빈후드라는 프로그램. 네. 제가 우리나라의 뭐 키움증권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수료가 싸가지고 네. 많이들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죠. 수수료가 0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모기지 사태 있은 이후에 그 월가에 대한 분노 같은 게 막 이렇게 시위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같이 표출이 돼서 더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개미들이 또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태가 네 최근에 정말로 화제였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지금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초에는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주식이 거의 다 상승세였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3천까지 돼가지고 뭐. 그래서 그걸 풀려고 했다가 네, 또 그래가지고 욕 처먹고. 네. 선거철 끝나고 끝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뉴스는 저 금융 쪽 다루시는 분들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거는 저번 주에 사실은 나왔던 뉴스인데 이것도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그 화성의 지질 같은 걸 알아보면 화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성에 그 큐리오시티가 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네. 로봇을 가지고 땅을 파보겠다. 그래서 화성 두더지라는 작전을 이제 나사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땅을 해머를 이렇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화성을 보면은 굉장히 덥고 공기도 없잖아요. 덥나요? 덥지 않나요? 뭔가 덥지 않나요? 정확하게 더웠다가 모르겠습니다. 추웠다가 할 네, 것 더웠다가 같은데. 추웠다가 할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거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을 가둘 수 있는 대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열을 막아줄 수 있는 대기도 없죠. 우리나라래 지구처럼 네. 온도가 이렇게 뭔가 그 안정화될 부드러운 수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버퍼가 없는 거죠. 그죠, 버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낮 되면은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막 밤 되면은 막 영하 막 20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도 이제 물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닥을 이제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결론은 실패를 했다라는 거고요. 500번 해머지를 했는데도 실패를 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단단한 것일까요? 물기가 없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물기가 근데 없어서. 물기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막 모래처럼 막 이렇게 부스러지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화성에 땅속에서 나는 뭔가 광물 같은 것이 우리나라랑 다르다면 그게 뭐 굉장히 희귀해서 지구랑 다르다면? 네, 지구랑 다르다면 자꾸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하시네요. 네. 세계 시민주의 그런 거라고 하죠. 네. 아무튼 그 모이사나이트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데 네. 이게 운석에서만 발견이 된대요. 운석에서만 발견이 되는 광물이고 다이아몬드의 대체로 쓰이는데 다이아몬드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의 대체제로 쓰이는데 색깔도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고 투명하고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그 다이아몬드의 모스 경도가 10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9.5에서 9.75라고 합니다. 오. 바로 다음이어가지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런 데 쓸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 데에서 대체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모이사나이트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게 운석에서만 발견이 되는데요. 천연은 우리 그 지구의 땅 속에도 묻혀 있긴 한데 그것도 다 운석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오. 운석이 떨어졌던 곳에서 모이사나이트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허허. 만약 이런 광물이 화성에도 있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아마. 그래서 재밌어 보여서 좀 네.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 이것도 저번 주에 있던 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암흑물질은 없다. 천체 물리학계의 엄청난 파장 예측이라는 사이언스 타임즈의 기사를 이 가져왔습니다. 기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가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올려만 놓고 아마 소개는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가 저는 이루다랑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여기에 복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 복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잘못 복사한 게 아닐까요? 제 기억엔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저번 주에는 네. 이루다랑 코로나 얘기랑 그 다음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시죠. 네,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네. 그걸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면은 네. 안 한 게 맞을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게 이게 아닌 것 아닌데. 같아요. 네. 이게 아니네요. 네. 제가 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암흑물질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암흑물질이 뭔지 아시나요? 암흑물질은 일단 중력이 뭔가 우리 예상보다 크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이 더 세게 측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암흑물질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네. 우리 우주의 역사를 예측을 해보면은 네. 우리 우주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데 안 맞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예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느냐. 네. 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느냐는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우주 내부에 물질이 얼마나 많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네. 우리 우주에 물질이 많으면은 에너지가 많으면은 빠르게 팽창하고 네. 적으면은 느리게 팽창하다가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그 폭발 같은 거예요. 폭발. 네. 화약이 많으면은 폭발이 세겠죠. 적으면 폭발이 작겠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내부에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폭발 속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팽창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건데 이 1900년대 과학자들이 별들을 가지고 별들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그 망원경 같은 걸로 이제 물질 분포를 이제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 우주에 물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죽는 거예요? 네, 빅크런치라고 해가지고 팽창을 하다가 네. 속도가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한 점이 될 것이다. 허허. 그래서 다시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우주의 속도를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측정을 했는데 네. 허블이 처음으로 측정을 했나? 그러니까 허블이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허블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 별들의 적색 편의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별들이 이제 공간이 커지면 우주가 확장하는 게 이제 공간이 커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별들이 멀어지잖아요. 네. 별들이 멀어지면은 그 멀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별들의 색이 변해요. 그 도플러 효과. 그쵸, 맞아요. 네. 네,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네. 그거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심지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 공간이 팽창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우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광선은 물론 어떤 형태의 빛도 발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전자기파도 발하지 않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력
거의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죠. 네 가지의 힘이 있는데 전자기력은 일단 안 되고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은 모르겠고 중력은 확실히 되고 왜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중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힘 중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전자기력과는 적어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이 우리 우주에 분포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정체를 모릅니다. 그냥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이죠, 뇌피셜. 네. 약간 옛날에 에테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암흑물질은 우주의 팽창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은하의 그 모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보면은 나선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 우리 은하의 형성 과정이나 그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 은하의 그 모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절대 나선팔 모양이 안 나와요. 우리 은하 중심이나 뭐 그 나선팔 주변에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야만 시뮬레이션이 이쁘게 나온다. 우리 은하가 생긴 것처럼 나온다. 이것도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성을 좀 그 입증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 지금까지도 1980년대 뭐 이런 때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가 예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암흑물질은 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확신 못하고 추측만 있어요. 그 약한 핵력으로 상호작용하는 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 윈프라고 부르는데 할 것이다. 근데 우주에서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이 그러면 그 있냐, 중성리자 같은 게 있냐, 그거를 이제 지구에서 열심히 그러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구를 통과할 테니까 그걸 우리가 캐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절대로 안 나왔고 그러면은 거대 블랙홀일 것이다. 우리 우주에 있는 블랙홀 같은 게 그런 거나 행성 같은 것일 거다. 근데 그것도 그 우리가 지금 블랙홀을 사실 그 망원경으로 다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보니까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중인 거예요. 암흑물질이보다. 근데 그 암흑물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수정 뉴턴 역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도 암흑물질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수정 뉴턴 역학은 이제 modified Newtonian dynamics라고 하는 이제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는 뭐냐면은 세종대 최규현 교수님이 수정 뉴턴 역학을 가지고 우리 은하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쁘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수정 뉴턴 역학을 지지하는 우리 은하의 모습이 아까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제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게 보면 이제 수정 뉴턴 역학을 지지할 수도 있고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그 암흑물질의 존재가 없이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안 해봤다고요? 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암흑물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왜 암흑물질 없이도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물리 법칙을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수정 뉴턴 역학을 적용을 하면은 암흑물질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사실 너무 이론적 베이스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빅뱅 이론이나 저 상대성 이론보다 너무 이론적인 베이스가 약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만드신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다 과학은 사실 다 뇌피셜이니까 이것도 뇌피셜이지만 굉장히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수정 뉴턴 역학은 그냥 진짜 뇌피셜이에요. 이렇게 돼보면 어떨까? 그 정도에 불과한 거라서 사실은 조금 더 그 뭔가 뒤틀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성 이론 하면은 세계는 사실 뭐
4차원이고 시간축이랑 공간축은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이 시간축이 느려지고 막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수정 뉴턴 역학은 이런 게 없이 그냥 식 하나만 딱 세워놓고 이 식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사실 이론적 베이스가 없는데 사실 이런 그 논쟁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과학혁명의 징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테르가 있잖아요. 암흑물질이 굉장히 에테르와 비슷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왜냐면 암흑물질이 없다라는 게 참이면은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과학혁명이 우리가 물리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다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과학혁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수도 있겠다. 네.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없을 수도 있고 촉근 네. 이론 있잖아요. 촉근 이론. 네. 촉근 이론 우리가 검증하려면은 태양계만한 입자가속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삼체 운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태양계만한 입자가속기가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재밌네요. 네. 네. 또 재밌는 뉴스라서 가져왔고요. 네. 제가 썰을 풀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냉동난자 이야기입니다. 이거 냉동 정자는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그 정자은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 하는 거죠, 정자은행? 글쎄요. 뭘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정자를 채취해다서 뭐 미래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근데 남자는 딱히 그런 뭐 나이와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긴 뭐 한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되진 않죠. 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고 오히려 여자가 요새 여성 쪽이 난자를 이제 더 늦기 전에 냉동시켜 놓고 이제 왜냐하면 여성의 적정 가임기라고 했을 때 이제 30대 초반 뭐 이럴 때가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아기를 낳아서 뭔가 커리어에 좀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이 젊었을 때의 난자를 냉동시켜 놓고 나중에 그 난자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낳고 싶을 때 낳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얼리는 경우를 꽤 본 것 같고요. 냉동 정자는 거의 사실은 그냥 시험관 아기나 네. 이제 정자를 뭐 구입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부자는 사실 자신이 모르는 아들이 막 수백 명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 정자를 하도 갖다 써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런 네. 식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유전자 풀 같은 느낌으로 쓰이는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기사는 네. 한겨레 신문에 냉동 난자는 일하는 여성을 해방시킬까라는 2021년 1월 29일에 올라온 여기 임소영 교수님 맞나요? 네. 네. 임소영 교수님의 칼럼? 네, 칼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냉동 난자가 일하는 여성을 해방시킬까라는 질문을 보면은 그 질문이 떠올라요. 그 피임 기구는 여성을 해방시켰는가? 피임약이 뭐 여성을 해방시켰나? 뭐. 다양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좀 무난한 대답은 그거죠.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뭔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뭐 또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냉동 난자 기술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좀 기술적 한계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해동이 됐을 때 그렇게 성공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이게 비용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한테 주는 부담 같은 것도 이 배란 촉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좀 여성의 불안을 대상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듣긴 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좀 난자 냉동이 본격적으로 좀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대요. 일반인들이 좀 뭐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고. 2010년이면은 네. 꽤 됐네요, 시간이. 뭐 최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뭐 오래됐다고 하면 네. 오래됐. 경자은행은 훨씬 옛날부터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성은 정자냉동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좀 젊었을 때 냉동을 해놓을까라고 생각하는 남성분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연구 결과 보면은 남성의 나이도 영향을 많이 그렇죠.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칼럼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생각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성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런 질문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난자 냉동을 어느 병원에서 하면 좋냐, 뭐 하신 분 있냐, 뭐 할만하냐,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2010년에야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 그거를 실제로 해동해가지고 활용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냉동을 하고 바로 쓸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다들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안하긴 하고, 그래서 특히 이 가임기가 좀 끝나려고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아주 불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애를 낳지 않으면은 영영 애를 못 가지는 것인가, 그 전에 얼려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칼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있네요. 남성의 나이와 가임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남성의 자기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네. 75%가 생물학적 노화와 남성 가임력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여전히 여성만을 뭐라고 해야 되죠? 타겟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이 고민을 해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내 이 가임력을 어떻게 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남성도 분명히 어떤 이 생식의 주체인데 남성들은 그 고민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단신 소식은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또 다루고 싶으신 게 있나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네, 지금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딱 1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마이크와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지만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신지, 일단은 음질이 어떠신지 지난 방송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채널로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팟빵에서 좋아요, 하트만 눌러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오늘의 SF라는 무크지를 다룰 거예요. 오늘의 SF라는 아주 소중한 무크지인데 1호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2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호를 중심으로 또 1호도 조금 같이 해가지고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미리 또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